예비 남편은 연애 3년차 연인이었습니다. 저희와 집안 소개를 잠시 하자면 저는 공기업에, 예비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각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댁은 부유한 집안이었고 저희 집은 비교적 평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작아였고 노후자금 또한 마련 다 해두었으니까요. 예비 시댁에 비해선 평범할 뿐이지 금전적으로 힘들다거나 돈 걱정을 하며 자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는데요. 집안도 집안이었지만 제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연애해! 두 사람 연애하는 것까지 말리고 회방 놓고 싶지 않아. 하지만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 알지? 그러니까 질릴 때까지 연애만 해. 연애까지는 그냥 두고 봐줄 테니. 만난 지 1년이 넘었을 무렵 예비 시모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연애의 행복한 결말은 평생 연애만 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결혼이 결말이 되어야 할 텐데 예비 시모는 결혼 자체를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아. 엄마 말대로 연애만 할게. 평생. 난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엄마 말 잘 듣는 대신 엄마도 약속 지켜. 우리가 결혼 이야기 꺼내지 않고 연애만 하면 그냥 두고 본다는 말 꼭 지키란 말이야. 이렇게까지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차마 제가 먼저 뒤돌아설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비 시모도 본인이 한 말은 지키겠다는 듯 연애까지 반대하진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은 넣어둔 채 연애를 하다 보니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이었어요. 아무리 아들이 저와 헤어질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예비 시모의 성격이면 저를 따로 만나 헤어지라고 몇 번을 하고도 남을 성격이었을 텐데 예비 시모가 더 나서지 못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예비 시모가 시집 왔을 때부터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젠 나이도 들고 하니 예비 시모가 큰 소리도 치면서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의 주도권이 모두 예비 시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고 모두 예비 시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즉 예전에 돌아가신 예비 시부나 그날 그때껏 예비 시할머니를 모시고 예비 시모까지 본인 힘으로 일군 재산은 없었다는 뜻도 되었죠. 그렇다 보니 예비 시모는 하는 수 없이 예비 시할머니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는데요. 그날도 눈치를 본다는 종종 중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예비 남편과 제가 원래 선약이 있던 날로 갑작스럽게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와 선약이 있다며 빠진다고 했고 예비 시할머니는 그러지 말고 저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한 자리였지만 어른이 오라는데 싫다 할 수도 없어 그 자리에 저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가 또 저를 깎아내리며 무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진급은 아직이고? 진급이라도 빨리 해야 우리 아들이랑 연봉이 비슷할 텐데. 아니, 애초에 우리 아들처럼 대기업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으면 이미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을 텐데. 결혼이 뭐야? 벌써 애를 낳아도 2명은 낳았겠지. 대기업 다니는 오빠의 새언니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역시 우리 딸 뭘 안다니까? 엄마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집안 차이가 나면 직장이라도 비슷해야 허락을 해주지. 우리 아들이랑 같은 대기업 다니기만 하면 더 딱 좋을 텐데.
기분 당연히 나빴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는 기류를 느끼긴 했지만 이런 자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날처럼 대놓고 무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번 반박하고 나서는 것이 애매했는데 이처럼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저를 긁어주니 저도 듣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한마디 제대로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묵묵히 듣고만 있던 예비 시할머니가 들고 있던 물잔을 거칠게 탁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곤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오빠에 대기업 다니는 새언니가 좋다는 너는 일이라도 하고 있니? 정작 너는 28살 먹도록 제 손에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으면서 어디 남의 직장 가지고 입을 대? 그리고 애미, 네 말대로라면 네 딸은 백수 남편한테 시집가면 딱이겠구나. 이왕이면 성실함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녀석으로 말이야.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솔직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제가 딱 하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통쾌한 속과는 달리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붉어진 얼굴로 저를 한번 보더니 예비 시할머니에게 말대답을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 테지만 제가 보고 듣는 곳에선 그렇게 무력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듯 했죠.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딸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남편 만나 똥똥거리면서 살아야죠. 우리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얘가 얼마나 영특한데요? 지금 빛을 못 봐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애라고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 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걸 아는 사람이 손님 모셔놓고 그렇게 무시했니? 네 딸만 귀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너랑 네 딸하는 그 망언 듣고 있는 얘도 자기 집에선 귀한 딸이야. 본인 기분 나쁜 걸 알면 남 기분도 나쁘다는 걸 알아야지. 그건 우리 아들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죠. 주제도 모르고 계속 붙어있는 것도 싫고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니? 아니지. 너는 더 심했지. 감히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서 맨몸으로 시집 오지 않았니? 그래서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셨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맨몸으로 왔다고 그렇게 미워해놓고선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예비 시모는 그간의 울분이 터져 나온다는 듯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예비 시할머니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곤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군요. 본인이 왜 예비 시모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괴롭혔는지를요. 내가 정말 그래서 너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니? 돈!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너희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끝까지 반대했을 거야. 내가 진짜 싫었던 건 네가 시집 오고 나서 네 행동이었다. 제가 뭘요? 저는 한다고 했다고요. 손이 귀한 집에 시집 와서 아들도 낳았고요. 집안이 변변치 않아서 맨몸으로 시집 왔으면 아껴 쓰고 남편 뒷바라지라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아들 하나 낳고 나서는 큰일한 것처럼 돈을 물수도 쓰지를 않나. 식구들끼리 이간질하게 해서 싸움을 만들지를 않나. 네가 그따위로 구는데 내가 널 예뻐할 수가 있었겠어?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던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를 홀려 시집 온 이후 예비 남편을 빠르게 낳고 집안의 돈을 물처럼 썼다고 하더라고요. 살림을 꾸리는 사람이니 경제권을 줬었는데 매번 생활비에 구멍이 나고 집안에서 돈이 줄줄 새나가니 예비 시할머니가 다시 경제권을 뺏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사촌들에게 이 말 저 말을 다 전해
친척들 관계도 다 나빠졌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경고를 해도 들어서 먹질 않으니 예비 시할머니의 시집살이와 혹독한 교육이 시작된 것이었고요. 하지만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예비 시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듯 했죠. 예비 시할머니 역시 말을 하고 나니 예전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 듯 역정을 내고 있었고 그 말이 틀리진 않았는지 예비 시모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눈에 분노는 가득 차 있었지만 거기에서 한마디만 더 했다간 시간에 묻어뒀던 부끄러운 과거가 다 튀어나오게 생겼으니 차마 대꾸를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끝이 났고 다 함께 일어서려는데 예비 시할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머리핀이었어요. 이렇듯 시할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식구들 눈을 피해 무언가를 쥐어주시곤 했어요. 어느 날엔 용돈을, 어느 날엔 제가 좋아하는 간식 등을요. 대놓고 예쁘다,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을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식사를 함께 할 때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밀어주시는 등 마음이 따뜻해지게 저를 예뻐해주는 표시를 해주곤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예비 시모보단 예비 시할머니를 더 따르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그걸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이날 처음으로 예비 시할머니가 제 편을 들어준 다음엔 더욱더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너는 상식이 있으면 할머니보다 나하고 더 잘 지내야 하는 게 맞지 않니? 어떻게 나보다 할머니를 더 챙기고 따르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시모가 자신이 반대하는 저를 예뻐하는 것도 싫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기보다 예비 시할머니와 더 잘 지내는 저도 싫은 마음이 참 웃기지 않나요? 저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싫으면 본인이 결혼을 허락하고 저에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다 제가 예비 시모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던 시절 예비 시모가 저에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심정은 잘 알겠는데 나한테 정성 쏟지 마.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 가식 같아서 네가 더 싫어지거든.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어. 길가에 있는 돌처럼 가만히. 저에게 이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니 저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를 반대하는 예비 시모에게 나쁘게 반응하고 싶지 않았지만 앞서 있었던 일도 있고 저도 참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제 딴엔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했던 모든 행동이 다 가식처럼 느껴진다면서요. 돌처럼 가만히나 있으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웃어대는 꼴 얄미워 죽겠다고. 하여튼 이래서 대기업을 못 간 거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넌 나한테 잘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손 놓고 할머니한테 붙니? 박쥐도 아니고 영악하게. 제가 영악한 거보다 할머니가 워낙 잘 대해주시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는 거예요. 딱히 잘 보이려고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어머님이 심한 말하고 저만 보면 싫다는 티 내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 탓이다 이거니?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님이 제가 눈에 안 쳐서 반대하는 것까진 참을 수 있어요. 그건 어머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구박, 잘하려고 노력하면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구박,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갈대 같은 마음은 저도 맞춰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로 통일 부탁드려요. 참을 만큼 참았고 저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신부감이라 생각하는데 저를 계속 미워하니 저도 말이 좋게만은 나갈 순 없더라고요. 하물며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는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 할 말을 했고 그 뒤로도 예비 시모와 비난과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듣는 척 많은 척하고 자리를 끝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졌으니
당연히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 따위도 다 때려치워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맞겠죠. 그러기엔 남자친구를 제가 너무 많이 좋아했었어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요. 중간에서 예비시모가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했고, 어쩌다 제가 너무 속상한 날엔 귀신처럼 나타나 저를 달래주고 제 곁을 지켰던 것도 예비 남편이었죠. 그리고 예비 남편이 늘 하던 말을 믿기도 했고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결혼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난 너 아닌 다른 여자랑은 결혼할 생각 없다는 말. 그 말 진심이었고 아직도 그래. 그러니까 넌 다른 생각 말고 나만 봐줘. 내가 더 잘할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결혼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네가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렇게나 저밖에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저와 하겠다고 하는 예비 남편을 차마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죠. 그땐 살면서 저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리석게도요. 하지만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길어졌고, 저도 점점 지칠 때쯤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밥을 사준다고요? 그날은 제 생일로 예비 시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일을 챙긴 날이었어요. 다른 날도 아닌 생일에 그것도 밥 사준다며 회사 근처로 온다고까지 하니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살짝 들뜬 마음으로 퇴근을 했고, 예비 시모는 제가 자신의 맞은편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이제 너희 결혼해. 내가 졌어. 오늘 네 생일도 축하도 해줄 겸 이 이야기 해주려고 나오라고 했어. 처음엔 꿈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철옹성이 제 눈앞에서 무너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예비 시모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았고, 예비 시모는 저를 향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예! 정신 차려! 꿈 아니고 현실이니까. 어쨌든 너희 올해 안에 결혼해. 그리고 집도 우리가 마련해주고 그 안에 들어갈 혼수도 우리가 다 해줄 거니까 넌 다른 거 신경을 쓰지 말고 결혼식만 잘하고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해.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고 예비 시모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울 것이다. 30평쯤 생각하고 있다. 안에 들어갈 혼수는 이 정도 생각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하라는 등 너무 비현실적인 대화에 저는 겨우 대답만 하며 대화를 따라갔고, 식사가 끝날 무렵 예비 시모가 식기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맞다. 단, 결혼하면 네 시할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집 마련해 주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오가기 편해야 하니까. 예비 시모가 갑자기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서야 꿈을 꾸는 것만 같던 기분이 현실로 돌아오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허락하시고 집도 혼수도 다 해주는 대신 할머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인 거네요? 그래. 너도 알다시피 할머니랑 나랑 사이가 좋지 않잖니? 나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시어머니 수발을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어디 요양원에 보내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마침 어머님이 나는 싫어하는데도 너는 좋아하니 네가 모시고 살면 되겠다 싶더라. 그래서 결혼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 나 좀 도와줘, 네가. 고민이 되긴 했지만 나쁜 조건은 아닌 듯 했습니다. 예비 시할머니를 모셔야 하니 회사를 그만둬야 한단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같이 살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예비 시모의 말처럼 예비 시할머니는 저를 예뻐하시기도 하니 따로 살림살이를 시킬 것 같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본인 사는 것이 너무 지옥이니 도와달라고까지 하니 차마 싫단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칼답을 할 사안은 또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일단 잘 생각해 보겠다고 하곤 자리를 마무리했고 그날 저녁 예비 남편을 만나 상의를 했어요. 이미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듯 예비 시모와 마찬가지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할머니 아니면 우리 엄마가 결혼 허락할 일도 없고 허락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닐 거 아니야. 그냥 할머니 우리가 모시고 살자. 할머니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이제 곧이야. 조금만 버티고 우리가 긴 시간 행복하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 입장에선 고민스러워. 할머님이 나랑 잘 지내주실지도 걱정이고 어머님도 계속 날 미워하시면 어떻게 해. 그거야 하기 나름이지. 자기가 지금처럼만 할머니한테 잘하면 할머니는 자기 더 예뻐해 주실 거고 그러면 우리 엄마도 마음 편히 할머니한테 새 해방되니 자기한테 더 잘하지 않겠어? 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 진짜 이젠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일단 알겠어. 나도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너무 갑작스러운 결혼 승낙,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제안 등으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물론 기뻤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만을 기다려온 저였으니까요. 예비 남편의 말을 곱씹고 곱씹으며 생각은 깊어졌고 며칠 동안 예비 남편과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심이 생긴 저는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예비 시모, 시누이, 그리고 남편, 할머니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결정한 결론을 말해주었어요. 생각해 봤는데 저 집 필요 없어요. 혼수도 제 능력껏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할머님도 못 모시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감사다며 제안을 넙죽 받을 줄 알았을 텐데 앉자마자 거절한다고 하니까요. 네가 아직 덜 급하구나. 할머니 안 모시면 집만 없어질 것 같아? 내 아들하고 결혼도 못하는 거야. 알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렇게 설명했잖아. 우리한테 다시 없을 기회일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할머니 모시고 산다고 해. 얼른! 두 사람은 저를 닥달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싫었냐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매정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모시기 싫었던 것도 아니었고 매정하게 군 것도 아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숨기려고 이러세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할머님 치매라면서요? 네. 예비 시할머니는 치매 초기로 정신이 가끔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예비 시모는 저에게 예비 시할머니를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었죠. 요양원에 보내버려도 되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신이 돌아온 후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겁이나 그렇게까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모시고 살자니 골치가 아파 저에게 떠넘기고 마음 편히 지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은 본인이 다 꿀꺽하려고 했고요. 제 말에 예비 남편은 물론이고 예비 시모 그리고 예비 시누이까지 움찔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뻔뻔하게 짝이 없는 예비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못 모시겠다고? 그러면 너 결혼 못하게 되는데 상관없니? 집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 자체가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지금이야 내 아들이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라고 우기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그냥 지금 못 이기는 척 결혼해. 시할머니한테 효도도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다. 그렇게 할머님한테 효도가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이참에 두 분 사이도 좋아질 겸. 그게 정 힘드시면 어머님 딸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예비 시모는 제 말에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리곤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댔죠.
내 귀한 딸 인생 망칠 일 있어? 저 성질 더러운 노인네를 왜 내 딸이 모셔? 그것도 치매까지 걸린 양반을. 어머님 귀한 딸은 치매 걸린 할머님 모시면 인생 망치는 거고 제가 할머님 모시는 건 효도하는 건가요? 기막혀서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모르겠니? 너 같은 걸 받아주는 이유가 노인의 수발 들라고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말 말고 준다는 집이나 받고 결혼이나 해. 그리고 나중에 헛소리 할까 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은 네가 사는 집에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야 해서 밤에 푹 자야 하거든. 그러니까 주말부부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 첩첩산중이라더니 저는 아직 시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비시모는 더 어이없는 제안을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으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을 보냈죠. 저와 마찬가지로 예비 남편은 저를 가만히 보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이런 개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말했지. 할머니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잘 모셔주라. 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같이 살면서 신혼생활 즐겨도 늦지 않잖아. 일단 우리 결혼부터 해야지. 제가 예비 남편을 사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지 못해 환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저를 달래듯 해오는 그 제안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던 이 인간도 자기 엄마와 한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예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고, 그냥 결혼 자체를 없던 걸로 하자. 파혼하자고. 그리고 우리도 헤어져. 난 이제 너 같은 인간하고 결혼도 하기 싫고 미련도 없어. 그리곤 예비 시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죠. 저희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는 내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예비 시할머니는 제가 손을 내밀자마자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 눈동자엔 어느새 생기가 돌았고 표정 또한 제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네, 예비 시할머니는 제가 오기 전부터 치매 증상이 도진 듯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계획은 세운 것이었죠. 사실 예비 시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예비 시할머니에게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때는 예비 시모에게 결혼 제안을 받은 후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할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예비 시할머니가 아닌 지나가던 사람이었고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계속 앉아 계시길래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손주 며느리라고 된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요. 저는 그 길로 달려나가 예비 시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고 발을 씻겨드리고 쉬시도록 시간을 드렸어요. 2시간쯤 지났을 무렵 예비 시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왔고 눈물을 글썽이며 치매인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따라 깜빡깜빡 하나 싶더니 내가 치매 초기라고 하더구나. 애들도 그걸 알고 워낙 내가 며느리를 못 믿으니 녹음기를 사서 지니고 다녔었어. 오늘에서야 그게 생각나서 들어봤더니 글쎄 이것들이. 예비 시할머니는 하려던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우시더라고요. 대신 녹음기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어 보았죠. 처음에 치매라고 했을 땐 저 노인네가 끝까지 날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늘이 도운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치매야 치매. 어떻게 모시려고? 요양원 보내게? 미쳤니? 요양원 보냈다가 저 노인네 정신이라도 돌아와 봐라. 그땐 재산 다 관에 같이 넣어달라고 할걸? 일단 아들 결혼부터 해. 그리고 엄마가 집 해줄 테니까 거기서 할머니 모시자고 하자.
너는 그 집에 계속 살지 말고 주말 부부처럼 엄마 집에 쭉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 그리고 할머니 살살 구슬려서 치매 증상 심해졌을 때 재산 빼돌리면 되지 않겠어? 할머니 모시라는 것도 싫다 할 텐데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가라고?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 그냥 나도 신혼집에서 지낼게. 그게 맞는 것 같아. 할머니 혼자 감당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처럼 예비 남편은 처음엔 저와 끝까지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를 모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모시게 된다면 결혼해서 한 집에서 저와 함께 모시겠다고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설득은 끈질겼고 결국엔 예비 남편도 넘어가고야 말더군요. 아들, 너 잘 생각해.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당장이야. 은정이 걔 아니면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너 할머니 재산 다 물려받고 나면 대기업 다니는데 재산도 많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긴 하지. 할머니가 쥔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래. 그때 되면 은정이보다 어리고 예쁜 애들 줄을 선다 이거야. 일단 결혼은 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그 집에 오가면서 따로 다른 여자도 만나고 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그 집에 같이 처박히면 다른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있을 거나 같아? 벽에 칠한 똥이나 다 같이 치우겠지. 그런가? 그러면 엄마 말대로 하지 뭐. 절대 다른 여자가 욕심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은정이밖에 없는데 똥 치우고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비위가 약하니까. 이렇듯 예비 남편은 결국 예비 시모의 말에 홀라당 넘어갔고 예비 시모와 함께 저를 설득하기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끈질긴 설득만 아니었더라도 예비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었을 텐데 이딴 생각은 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엔 저놈도 자기 엄마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저와 결혼을 하고 치매 걸린 할머니는 저에게 떠넘기고 결국엔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려는 파렴치한 멍멍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굳이 예비 시대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에게 기회를 줬던 건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기회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할머니와 짜고 말이에요. 결국 예비 시댁 인간들은 저와 예비 시할머니 앞에서 그 본색을 다 드러냈던 것이고 저희 둘은 연기를 집어치우고 피해 복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 처음은 그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야기 잘 들었고 이제 나도 너희한테 내 핏줄이기에 남아있던 마음이 싹 사라졌으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딱 3일 주마. 3일 안에 다 나가! 예비 시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정정한 모습으로 고함을 질렀고 세 사람은 사시나무 떨도 덜덜 떠며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무언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제가 어머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워낙 은정이를 예뻐하시니까 은정이랑 편히 지내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할머니. 사실 저희보다 은정이랑 있을 때 더 편안해 하셨잖아요. 맞아요. 취맨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해서 사이좋지 않은 엄마보단 새언니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도 생각해서 한 일이었다고요.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순서대로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비 시할머니는 그 모습이 더 실망이고 더 한심하다는 듯 한순간께 혀를 차더니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이미 너희가 내 정신 나간 사이에 내 재산 빼돌리려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이 고약한 것들이 감히 나를 버리고 내 돈만 빼낼 생각을 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너희는 이 집에 살 자격도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 3일 안에 짐 빼서 나가. 참고로 이 집은 팔았고 3일 뒤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살 거니 그런 줄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 예비 시할머니는 고함을 지르고 난 후 얼른 나가자는 듯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더 단단히 붙잡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자기야, 이러지 마.
이대로 가면 나는 어쩌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결혼 문제로 기분 상한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대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헤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말이 돼.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거든. 더 많은 사실? 우리 할머니 치매라는 거 말곤 나 너 속인 거 없어. 치매라는 사실도 엄마가 일단은 비밀로 하자고 해서 알리지 않은 것뿐이었다고. 아닐걸? 더 있을걸?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하고 너랑 네 가족이 계획대로 할머님 돈 다 빼돌리고 나면 너한테 줄설 머리는 비었지만 예쁘고 젊은 애들 만나고 싶어서 나랑은 주말부부 하려고 했던 거라고나 할까? 예비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남편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리지 마. 이렇게 매달린다고 해도 네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할머니를 설득할 일도 없을 테니까. 우리 오늘부로 끝이니까 다신 보지 말고 살자. 할 말을 끝낸 저는 예비 시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지만 그건 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끝난 집안의 어른이기도 했지만 그 집안과 예비 시할머니도 연을 끊어버렸으니 저와 악연일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할머니, 아니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전 예비 시댁의 반격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선 집에서 세 사람을 내쫓았어요.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들이 무려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인간들에게 무슨 큰 타격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예비 남편은 그 많은 연봉을 적금 하나 드는 것 없이 모조리 다 썼더라고요. 본인 사치, 엄마 사치, 거기에다 동생의 사치까지. 그야말로 홀로 벌어 3인분의 사치를 감당하고 있어 당장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 오갈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거기에다 할머니에게 무조건 돈을 모조리 다 무조건 빼돌릴 수 있다고 확신했던 전 예비 시모와 전 예비 시누이는 덜컥 상가 계약까지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계약금마저도 빚을 내놓은 상황이었죠.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모조리 다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집부터 빼앗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세 사람은 오갈 데 없는 신세로 만든 후 변호사를 만나고 전문재산 관리인까지 선임했습니다. 우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짓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곤 할머니가 가진 재산 중 일부는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를 했고 나머지는 실버타운과 간병비 그리고 언젠가 가게 될 요양원 비용 등을 미리 결제하셨어요. 넉넉하게요. 혹시나 본인이 가지 않게 되거나 그보다 일찍 돌아가실 경우엔 기부를 한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재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간다는 소식을 전 예비시댁 인간들도 들었는지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저희 집으로 할머니를 만나고자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돌아가라고 고함을 지르자 세 사람은 저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인간부터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끝내 이렇게 어머님을 실망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때까지 어머님 그늘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희를 이렇게 내치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할머니. 저도 모아둔 돈도 없고 엄마랑 동생의 빚까지 내서 가게까지 계약해 놓은 바람에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요. 지금 저희 단칸방 얻을 돈도 없어요. 할머니 제발. 할머니, 이러지 말고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왜 가족들을 두고 생판 남의 집에서 이러고 계시냐고요. 세 사람은 제각기 울며 애원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문은 열지 않은 채 호통을 치셨습니다. 생판 남한테 나를 떠넘기려고 한 인간들이 바로 너희다. 나한텐 너희보다 은정이가 더 내 가족 같아.
그러니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썩 가! 난 이제 너희가 길거리에 나앉든 구걸을 하고 살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 이제 너희를 잊고 살 거야. 다들 기억은 하고 있지? 나 치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애걸복걸 하지 마. 난 이제 너희가 가족이라는 것도 잊을 거니까. 할머니는 강건했고 전 예비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저를 부르며 애원하더라고요. 은정아, 듣고 있지? 그러지 말고 할머니 좀 설득 좀 해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얼굴 보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 내가 다 미안해. 그리고 우리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관계잖아.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어? 그 김에 네 얼굴도 좀 보여주고. 지금 난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너도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기는 웃기고 있네.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내가 흔들릴 것 같니? 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 네 가족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되돌아보고나 말해. 아니, 말하지 말고 생각이 있으면 말할 시간에 제발 가주라. 제발 좀 찾아오지 좀 말고. 은정아, 제발. 우리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이라니까? 한때는 알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짓골로 길거리에 사는 거 너도 마음 편치 않을 거 아니야. 너 착한 애잖아. 전 대답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 대신 그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누른 후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신고해도 되겠냐는 뜻이었죠. 그런 제 뜻을 알아차린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세 사람은 할머니의 마지막 자비로 다신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저와 할머니를 향한 세 사람의 원망 가득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희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반성은 없고 끝까지 원음악만 늘어놓으니 불쌍한 감정이 생길 새도 없이 잘한 결정이다 싶기만 했네요. 물론 할머니도 저와 생각이 같았고요. 그 후 들려오는 소문은 계약한 상가는 계약금을 날리며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예비 남편은 처음엔 전 예비 시모와 전 예비 시누이를 홀로 감당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먹고 놀고 혼자 돈을 벌려니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자부심 가득하게 생각하던 대기업을 갑자기 그만두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마지막 돈줄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전 예비 남편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그제야 돈벌이를 하러 사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기업 아들을 등에 업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냐 큰 소리치고 살더니 다 늙은 전 예비 시모는 식당에서 불판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밤낮 없이 술만 마시고 다니던 전 예비 시누이 편의점 알바도 겨우 구해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성실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지만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랐네요.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진급도 해서 드디어 연봉도 올랐고요. 저는 요즘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풀고자 할머니를 찾아뵙곤 하는데요. 다행히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지지 않으셨어요. 스트레스가 독이라 이번 일을 겪으며 더 심해지시면 어쩌나 했는데 잘 버텨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면 밝게 웃으며 기뻐하시면서도 이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주말을 나한테 써서 어떻게 하니?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매번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래. 너도 이제 연애도 해야 할 텐데 내가 너한테 침만 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좀 미안하시면 다음에 올 땐 더 예쁜 머리핀 사주세요. 저 할머니 보러 오는 거 아니고
할머니가 쥐어주시는 간식이랑 머리핀 받으러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할머니는 또다시 웃으시며 제 손에 준비해두었던 간식이나 머리핀을 또 쥐어주시곤 합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누군가는 저에게 왜 다 끝난 사이인데 그렇게 신경을 쓰냐,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냐 말하기도 하지만 저에겐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큰 위로의 시간이 되기도 하더군요.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끔 제 표정이 좋지 않은 날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처음엔 치매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저를 알아보고 웃어주시는 할머니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찾아가기는 했는데 이젠 제가 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가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뭐 별거 있겠냐는 생각이요. 참 기가 막힌 인연으로 이어졌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는 저희가 가족이 아니면 뭐겠어요? 얼마 전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서랍 깊숙이 넣어주셨던 낡은 비단주머니 하나를 꺼내주시더라고요. 그 안엔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부터 아끼시던 금가락지 한 쌍이 있더군요. 며느리도 주지 않았던 거라면서 모든 비싼 걸 주면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걸 알지만 이것만큼은 저를 꼭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차마 그것마저 거부할 수가 없어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었던 제게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바람이요. 그때 저와 제 남편의 손에 할머니께서 주신 반지를 낀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행복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그 귀한 반지가 올바르게 잘 쓰였다고 웃어주시겠죠? 이처럼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처럼 할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할머니와 저를 응원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진실한 사랑을 꿈꾸며 하루하루 채워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소중한 사랑과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